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동물의 개량 1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과서에 있는 젖소의 개량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닭의 개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 시간은 이론이 되겠고요. 2, 3교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젖소의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젖소, 젖소 아시죠? 예, 얼룩소, 외모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젖소, 거의 99.9%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젖소는 한 종류의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홀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홀스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과 덴마크의 그 접경 지역이 홀스타인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원산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 세계로 퍼져서 품종은 홀스타인 맞는데 이제 각각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이렇게 약간씩은 또 자기 나라의 풍토에 맞게 또 다르게 적응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품종 홀스타인으로 다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저지, 건지 이런 종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용으로 저지를 조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홀스타인 그 젖소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량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생산을 하니까 먼저 잠깐 말하자면, 근데 홀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젖소는 암컷만이 젖을 짤 수 있잖아요. 정확히는 암소 홀스타인 암컷이 성숙을 해서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지만 젖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스타인 암소가 젖을 계속 짤려면 매년 임신해서 새끼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젖소의 그 특징이 있고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송아지가 매년 암소는 젖을 짜겠죠. 우리는 그 젖을 이제 생산품으로 쓰죠. 근데 그럼 이제 태어나는 송아지들은 암소면은 이제 걔는 또 키워서 젖을 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젖을 짜는 소를 이제 우리 용어로, 이쪽 용어로 차규라고 합니다. 차규. 젖을 짜고 있는 소란 뜻이죠. 차규. 그래서 보통 젖소 농가의 규모는 차규 몇 두다, 규모다. 차규 50두다, 100두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규가 암소가 중요한 건데, 송아지가 매년 태어나는데 숫송아지가 또 절반의 확률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숫송아지들은 이제 고기를 위한 목적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비육을 하죠. 비육을 해서 거세를 시켜서 비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고기소로 출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축산물 이력법상에는 걔네가 이제 젖소로 분류가 됩니다. 젖소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시장에서 평상시에는 걔네들 유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구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젖소 숫송아지를 비육으로 키우는 그런 또 농가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젖소 숫송아지는 유구로 키워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젖소의 주요 경제 형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형질. 당연히 우유에 대한 것이 형질이 주요 경제 형질이겠죠. 첫 번째로 유량입니다. 유량. 산유량이라고 하는데요. 유량. 영어로는 milk yield라고 합니다. milk yield. 그래서 제일 중요하겠죠. 산유량, 저세량. 근데 이제 우유를 먹는 이유가 우유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유 안에 참 많은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유가공학 시간에 배우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하면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유지방이랑 유단백입니다. 유단백질. 그죠? 유지방으로는 버터를 만들고 유단백으로는 치즈를 만들고, 그냥 이제 우유 자체로 마실 때도 유지방과 유단백질은 우리한테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단백량, 유지방량. 유지방은 또 유지율로도 많이 표시를 해요. 절대량보다는 전체 유량 중에 몇 %냐, 이렇게 퍼센트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체세포수입니다. 체세포수. 체세포수는 이건 이제 우유의 품질에 관련되는 건데요. 1등급 우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제 이게 체세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미생물 오염이 안 됐다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착유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소가 또 유방염 같은 게 안 걸렸다, 병이 안 걸리고 이제 우유 자체만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형이 있습니다. 체형. 당연히 이제 체형은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체형이 중요합니다. 책에는, 교과서에는 이제 체형 형질에 대해 손형질이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뭐 얘기가 많이 여러 종류 나왔어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얘 생긴 거와 뭐 예각성, 키 강건성, 뭐 엉덩이 너비, 발굽의 기울기, 그다음에 뭐 유방에 관련된 것들 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교과서로 한번 보시고요. 체형이 일단은 되게 당연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젖소는 매일매일 착유를 해야 되잖아요. 젖을 짜야 됩니다. 하루에 2번씩, 우리나라는 하루에 2번씩, 하루에 3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냥, 우리는 이제 관행적으로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어떤 이제 노동력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젖소 착유는, 특히 착유는 젖을 짤 때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이동해야 되잖아요.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착유실로 가서 젖을 짜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평상시에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굽, 다리, 그 다음에 다리. 그거를 이제 합쳐서 지제라고 하거든요. 지제. 그러니까 foot and leg.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건강해야지만 얘가 잘 일어나서 걸어가서 착유를 잘하죠. 매일매일 2번씩 또는 그 이상씩.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소가 자꾸 우리가 젖소를 크게 개량하는데 이제 커지면은 얘가 커지면 다리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발굽도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몸이 더 먼저 커지고 발이 좀 덜 개량이 돼서 이게 이제 이게 발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목장에 이제 우리 방목장이면 흙이라서 좀 바닥이 푹신한데, 보통은 이제 우리 우사가 밑에 시멘트로 돼서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릎 같은 것도 충격이 더 많이 오고 발굽도 더 아프고, 그래서 그런 지금 그게 정작 생산 형질은 아니지만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형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걸어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걸어가는 거, 걸음걸이 이런 것도 봤거든요. 이게 잘 이렇게 기우뚱하지 않게 잘 걸어가는 애들, 그런 것도 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번식 형질입니다. 번식 형질.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젖소는 새끼를 계속 낳아야지 젖을 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잘 돼서 출산을 잘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 이게 이제 번식 형질이죠. 번식 가능한 질. 일단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초산 일령이고 초산까지 빨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이제 수태율, 그죠? 인공 수정을 시도했을 때 수태가 잘 되는 거,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또 잘하고, 뭐 난산이나 사상 같은 거 없이 잘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번에 또 출산이 또 수정이 잘 돼야 돼요. 임신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공태일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짧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막 거르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암소는 이렇게 발정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 발정 시기를 잘 맞춰서 적절할 때 인공수정을 시도해야지 발정이 안 올 때 인공수정 해봤자 임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육종학은 아니지만 뭐 사양이나 번식이지만 이제 소를 잘 관찰해서 발정을 잘 체크해서 적절하게 인공수정을 시켜야지만 그 생산 기간을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는 기간을 줄일 수 있겠죠. 우유를 계속 이제 얘를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발정을 체크하는 기술도 사실은 그런 기술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유전력을 보면요, 유량, 유지방량, 유단백량 다 그 육종가가 높습니다. 유전력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전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량하기 쉬운 형질이에요. 좋은 형질이에요. 타겟이 될 수 있는 형질이고요. 체형도 유전력 당연히 높죠. 고도의 유전력이고요. 번식 형질은 유전력이 낮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에 의해서 많이 해결이 돼야 되지만 물론 얘네들도 유전력이 유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젖소의 경우는 이제 수많은 그 딸소들이 있으니까 숫소 하나가 수많은 딸소들이 있기 때문에 번식 형질이 유전력이 낮지만 우리가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미 지금 여기서 요 안에서 얘기가 나는데 젖소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젖소의 주요한 형질은 암소에서만 나타나는 형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개량의 수단으로 보급하는 건 숫소의 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암소는 이제 물론 수정란을 이제 선발하기도 해요. 암소는. 근데 그 숫자가 적죠. 그리고 암소의 그 난자나 수정란은 채취하기도 어렵고 숫자도 작아요. 한꺼번에 많은 양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정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일에 그 수정할 수 있는 양을 그 이제 정액 스트로우라고 하는데 거기에 담아서 동결 건조는 아니고 그 이제 액체 질소에 냉동 보관하면은 초저온 냉동 보관하면 이제 오래 보관되고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시숫소의 정액의 형태로 개량이 되는데 보급이 되는데 수컷으로 암컷의 능력을 이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컷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수컷 자체로 당대 검정 안 되는 거죠. 걔 딸을 낳아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걔 남매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나 자기 자손. 요게 좀 어려운 점인데 후대 검증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체형이나 등등등 얘네 가치를 측정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인덱스 같은 걸 만드는데 파이널 스코어는 제네럴 스태처 컴포지트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일반 외모, 그 다음에 유형 특질은 이제 이 우유에 관련된 데어리 캐릭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형에 관한 거, 체척에 관한 거, 몸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제를 따로 뺐어요. 중요하니까 풋앤백, 그 다음에 비유기관, 그래서 이제 유방의 형태, 유방의 높이, 이 위치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겉모습에 관한 것이죠 주로. 물론 이제 유형 특질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냥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볼 것은 젖소의 이제 개량 목표는 2025년 목표인데요. 이게 산울량은 9,377kg. 그러니까 이제 젖소는 305일, 보통 305일을 착유한다고 이제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그래서 10일을 할 수도 있고 300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305일로 다 보정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305일에 끝난 걸로 다 305일만 차교한 걸로 해서 그 수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이러면은 하루에 30kg 이상 하는 거죠, 그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상위권입니다. 근데 단백질도 300kg 넘게, 유지율은 3.75%. 그래서 유지율은 지금 뭐 한 20년째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더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유지량도 300kg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젖소의 계량 체계인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육종에 관련되는 거죠. 젖소의 계량 체계인데, 젖소의 계량 체계도 국가 단위 계량 체계입니다. 한우처럼. 근데 이제 한우랑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외국 품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유 품종이 아니라. 한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한우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로 이제 우리가 순종 계량하는 건데, 젖소는 우리나라의 그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뭐 1900년 그 무렵에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젖소, 그 홀스타인은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온 홀스타인도 다 외국에서 온 거죠. 미국, 캐나다, 뭐 유럽에서 온 거죠. 호주, 뭐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서 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젖소는 전부 외국 소의 정액으로 한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형 시숫소가 있고 도입 시숫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도입 시숫소는요, 그냥 이제 외국의 소를 숫소, 보증 시숫소, 시숫소, 좋은 시숫소를 가서 이렇게 보고서 골라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검역하고 통관하고 검역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정액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낙농가의 암소에 교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 수입인 거죠. 근데 한국형 시숫소는 어떤 거냐면 수정란의 형태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사와서 개를 이제 한국에 있는 암소에 수정란 이식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새끼를 낳은 다음 그 중에 거기서 태어난 이제 숫소들 이제 뽑죠. 그 후보 시숫소들이에요. 그 숫소들을 다시 후대 검정을 해서 그 자손들이 유량을 보고서 한국에 있는 암소에다 이제 개교배를 한 다음에 그 자손들의 딸, 특히 딸, 암소들의 그 유생산량을 보고서 그 후보 시숫소 중에 절반 정도를 보증 시숫소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면 얘도 그 씨는 수정란의 형태로 외국에서 왔지만 많이 그렇게 많이 와서 한국에서 새끼를 낳아보고 거기서 우유를 생산해보고 뽑은 거니까 뭔가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의 환경에 맞는 애들이 육종목표에 맞는 애들이 뽑히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책에도 나오는 그 표인데요. 책에도 나온 표인데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가까이 볼까요? 보시면 이제 두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도입 시숫소부터 얘기할게요. 도입 시숫소는 그냥 시숫소 자체를 외국에서 바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내로 들어와서 정액을 생산해서 농가로 보급하는 거죠. 농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노란 부분,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기 이제 한국형 시숫소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수정란을, 여기는 이제 소 자체를 사오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수정란을 사오는 거죠. 수정란을 1년에 400개 정도 좋은 애를 사와서 이제 저거를 사올 때는 이제 우리가 다 고려를 하죠. 혈통이나 능력을 다 고려를 해서 매년 오니까 그 전에 온 거를 다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 농가 암소와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 이제 이 중에 이건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숫소. 얘네가 후보인데 후보 숫소들을 다시 이제 후대 검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후대 검정하는 거죠. 얘를 또 농가와
농가와 교배를 시켜서 얘를 농가와 여기서 이제 계속 고르죠. 골라서 이제 이 후보 실수를 농가와 교배를 시켜서 한 마리당 400마리 정도씩 상당히 많아요. 400마리 정도씩을 교배를 시켜서 거기서 나온 딸소들의 이제 능력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후대 검정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유구 능력 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보 실소의 정액으로 생산된 송아지가 태어난 농가를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유량과 유성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능력 검정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후보 실소의 딸들이 능력이 좋은지를 측정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후보 실소에서 보증 실소를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체계로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거, 한국 거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요거 외에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국에 소를 사와서 우리가 정액을 생산해서 외국 소 거지만 생산해서 우리가 팔잖아요. 이제 이거를 하는 데가 농협의 젖소 개량 사업소라는 데서 합니다. 농협의 젖소 개량 사업소에서 하는데 아예 그냥 정액 상태로 수입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수입 정액을 파는 사람들도. 직수입이죠, 이건 아예.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 직수입해서 질병이 없는 나라에 직수입해서 팔아서 그것을 또 농가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후대 검정할 때 후대 검정한 그 결과를 다 합쳐서 이제 체형 능력 종합 지수 K 이게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타입 앤 프로덕션 인덱스라고 해서 KTPI라는 걸로 인덱스 만들어서 선발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젖소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젖소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상 한 품종이란 말입니다. 약간 다른 품종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홀스타인을 제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우는 우리나라 전체 안에서만 서로 비교 가능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수능 시험이죠. 하지만 이 젖소는 홀스타인은 전 세계 전체를 시험을 같이 칠 수 있어요. 등수가 나오는 거죠. 세계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석차가 하는 말이고. 그거를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불이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이제 불은 뭐냐면 이제 숫소를 말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이 시숫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액을 생산하는 황소가 아니라 그 숫소. 그래서 인터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카라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시숫소들도 우리나라의 우리가 이 유전능력 평가, 젖소 유전능력 평가를 3번 하는데 1년에 3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선발한 이 보증 시소도 여기에 보냅니다. 국제 유전능력 평가의 자료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거기에 그 인덱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증 시소가 전 세계에서 정확히 몇 등인지가 딱 나와요. 신기하죠, 아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20여 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다 이제 축산을 아주 잘하는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젖소가 보증 시소가 아주 상위에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젖소가 어떤 외국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자격, 증명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국제 누적 평가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메이스라고 합니다. 메이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말입니다. 멀티 트레이스 어크로스 컨트리 이밸류에이션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우에서 유전체 선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고밀도 DNA 칩을 이용해서 SMP 칩을 이용해서 이제 후대 검정을 거치지 않고 송아지 상태에서 바로 개 컸을 때 능력을 미리 예측해서 선발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특히나 젖소는 그게 더 먼저 도입이 됐어요. 발달이 됐어요.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젖소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유전체 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참조 집단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하고 많은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의 정확도가 되게 높아요. 한우보다. 한우는 지금 참조 집단을 계속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젖소는 이미 많이 한 거예요. 벌써 10여 년 동안. 독일 뭐 이런 데서 캐나다, 미국 다 많이 했죠. 그래서 참조 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그리고 거의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거의 이제 커머셜하게 상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궁금하실까봐 이게 한우가 아니라 소 SMP 칩입니다. 소 SMP 칩인데 아이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 칩이 크게 두 회사가 있어요. 아이사가 있고 A사가 있는데 아이사 건데 보시면 이게 요만 이렇게 마치 현미경의 그 슬라이드 글라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게 한 마리용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12개씩 두 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마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로 24마리. 그러면은 여기 한 마리 하는데 요거 한 마리가 한 8만 원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24마리가 되니까 이거 하나가 거의 2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칩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젖소에 관련된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젖소를 그 한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불 디렉토리, 뭐 사이어 서머리, 뭐 허드북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 보증시소 설명하는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자기 암소에 자기 계량에 맞게 고르게.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선발되는 보증시소 현재 서비스되는 보증시소들의 이렇게 능력을 다 이 사진과 외모와 모든 자료로 다 요약을 해서 이거를 이제 농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 축산가원에서 그 젖소를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KTPI로 계산한 그 소들의 유전 능력 이런 거를 또 계산해서 이제 유전 능력 편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차규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뭐 이건 육종은 아니지만 젖소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이제 요새는 차규를 하는데 로봇 차규기를 써요. 로봇 차규기. 뭐 로봇 차규기가 로봇처럼 생긴 건 아닌데 큰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건데 이게 로봇 차규기입니다. 로봇 차규기인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가 이렇게 이쪽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옆에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때 이 목걸이에 있는 그 개체 표시되는 그 RFID 태그로 얘가 딱 몇 번이 들어왔는지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문이 탁 잠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로봇 8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로봇 8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홀 컵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징 움직이면서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불빛으로 이제 이 유방의 위치와 꼭지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가서 얘가 이제 딱 쓰고 이제 컵이 딱 끼워지는 거예요. 딱 끼워지고 그다음 차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유가 일로 들어가서 뭐 양과 성분이 체크되고 이제 저쪽에 냉각기로 갑니다. 냉장고 보관하는 그 냉장고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다 이제 이 압력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면은 착유가 끝나고 탁 빠지면 얘가 알아서 앞에 문이 열리면서 딱 나가거든요. 이 자동 착유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이 소가 알아서 해요. 얘가 알아서. 그러니까 뭐 한두 달 걸리면은 얘가 훈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로봇 착유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면 이제 나중에 그냥 알아서 지가 알아서 젖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젖을 짜고 싶을 때 이게 자기가 느끼겠죠. 이제 젖이 꽉 차면 짜야 되겠다. 그럼 지가 가서 그냥 스스로 가서 기계에 걸어 들어가서 젖을 짜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론 기계값이 비싸긴 하지만 낙농하기가 좀 훨씬 굉장히 편해졌고요. 이거 장점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개체 기록을 얻기가 쉽죠. 유량이랑 여기서 또 성분 분석도 한다니까 뭐 그런 것도 자료를 축적할 수가 있죠. 이거는 네덜란드제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또 이제 크게 두 군데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젖소의 계량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의 계량에 이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계량. 닭의 계량은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보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과감하게 생략을 했는데, 사실 요 전까지의 교과서에는 다 닭의 계량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닭의 계량을 생략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제 닭의 육종이나 계량을 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많이 제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닭은 이미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다국적 그 육종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하나, 독일 하나, 프랑스 하나, 네덜란드 하나. 이 네 개 회사에서 전 세계의 육계와 산란계의 종계 시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부 다 합쳐도 그 회사를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큰 회사들 4개로 다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종계 육종을 따로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종계를 사오거나 아니면 계란의 상태로 종란을 사와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가금 육종, 닭 육종은 사실상 이제 국가 단위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일반 회사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뺀 것 같지만 이제 이게 닭이 중요한 축종이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간단하게나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닭 육종 보시면 닭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누죠. 그죠? 목적상. 그러니까 계란을 낳는 산란계와 우리가 고기를 먹는 육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종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산란계에는 영어로 레이어라고 하죠. 레이가 알을 나타내는 동사죠. 레이어. 육계는 브로일러라고 하죠. 브로일은 이렇게 굽는 거예요. 굽는 거니까 구워 먹는 거죠. 얘는 통닭처럼입니다. 바베큐에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산란계는 경제용질이 당연히 산란율, 그러니까 계란에 관련된 것이요. 산란율, 투산율명, 난중, 난질, 난형. 근데 난중은 계란의 무게입니다. 무거울수록 좋겠죠. 왕난, 특난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난질은 뭐냐면 계란을 딱 깨뜨렸을 때 이렇게 이 흰자와 노른자가 이렇게 있고요. 노른자가 이렇게 볼록 있지 않습니까? 이 노른자의 높이입니다. 노른자의 높이.